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 인사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사의 오유리입니다. 요즘 참 시장 숭숭하죠? 미국 연준이 돈줄을 조이기 시작한 이후로 테라 루나 사태에서 최근 FTX 파산 신청까지 시장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투자하고 계시고 비트코인의 등장을 인문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족보라고 불리시는 분, 오테버스의 오태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크립토 인싸 구독자분들께 좀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저는 그 비트코인을 9년 전에 발견해서 당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강연하고 관련한 사업을 잘 못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오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하고 계신 그 오테버스라는 회사의 굿노드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잠깐 간단하게. 네, 그 비트코인을 그 하드포크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의 10년 장부를 하드포크한 프로젝트인데요. 원래는 그 위에다가 이제 유전자 컬러드 코인, 요새 말로는 NFT를 이제 위에 얹으려고 3년 전에 개발을 해놓은 건데 요새 다른 용도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FTX 사건 우리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거기에 거래소에 두었다가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원래 정석은 자기가 직접 주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 주소를 만드는 게 코딩을 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내고 받으면서 잃어버립니다. 비트코인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주소 체계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만들고 실험해 보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저희 그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이미 그거를 가지고 비트코인 주소를 스스로 만들고 넣어보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 뭔가 익숙해지기 위한 전 단계를 미리 좀 해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아, 또 좀 속상하지만 FTX 파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했던 FTX가 이제 파산 신청까지 사고가 나고 열흘이 딱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시장에는 가상자산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FTX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라고 보세요? 네,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업계가 과연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 신뢰로 어떻게 보면은 쌓여진 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역설적이지만 이 업계가 저는 9년 동안 관찰했지만 신뢰가 이 비트코인과 이 크립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업계가 사실은 전통적인 산업 분야보다 신뢰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FTX로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전통 금융과 비슷한 모습으로 FTX에 관련된 업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네. VC, 채권자, 투자자들, 뭐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서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알라메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FTX처럼 쭉 도산이 지금 함께 되고 있는데 금융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FTX에 대해서는 이 크립토 업계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훌륭한 분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업계를 오랫동안 관찰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 FTX 피해자가 이제 미국 말고는 한국이 제일 많잖아요. 안타깝지만 이 업계는 신생 업계고 그리고 이 업계에 들어와서 그동안 이렇게 천재처럼 취급받고 이랬던 사업가들이 사실은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발견한 것 뿐이거든요. 뭐 탁월해서라거나 아주 출중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그런 엘리트들이 기존의 다른 산업 분야 엘리트들처럼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SPF도 상식 밖의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나갈 때는 약간 천재적으로 보여요. 멋져 보이고. 그렇죠. 도건 씨도 사실은 그 트윗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상식을 벗어나잖아요. 그게
그 괜찮을 때는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서 보면 사람들이 좀 수준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견됐던 겁니다. 이 업계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균질하지 않고 그냥 운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부풀려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금융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인 금융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이런 사건들이 좀 이렇게까지 파장을 미치기 전에 뭔가 해결이 됐을 텐데 저는 SBF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CG가 했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그런 경쟁 구도에서 나왔던 행동들이 있어요. 초기에.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한테도 되게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나마 멀쩡했던 회사들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격이 반토막이 나니까 또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일단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막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고름을 짜듯이 뭐 어떤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막 이렇게 난장판인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어디서 출발되냐 하면 주류들 규제기관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이미 비트코인과 크립토 업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인식을 했고요.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세운 정책이 지연 정책입니다. 자기들과 그다음에 전통 금융이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개념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접근하는 것을 좀 최대한 지연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거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지연을 했으니까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덜 들어왔고 이 업계는 서부 개척 시대처럼 이렇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준 이하의 행동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연 전략이 성공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나고 무서운 일이 터지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또 무서워서 더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결국에는 전통 금융에서 훈련을 받은 그런 전문가들과 또 그것과 함께 전통 금융에 적용되는 규제가 함께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좀 더 투명해지고 시장이 좀 안정돼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래 비트코인의 철학은 아무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무도에는 사실 국민, 국가, 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일반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계가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도덕성이 없었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전통 금융도 이런 일을 많이 벌려요. 그런데 전통 금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규제 기관이 딱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할 것 같지만 사실 피해자 구제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연구해 보면 피해자 구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파가 전파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계속 일주일 단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지금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이 업계 리더들도 이걸 퍼지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 1907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어요. 어떤 신탁회사가 무너져서 월가에 이제 뱅크런이 발생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그걸 누가 했냐 하면 JP 모건이라는 분이 은행가들을 다 모아놓고 문을 잠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당신들 못 나가 해서 그 은행가들이 각출을 해서 돈을 쏟아내서 사건을 진화했습니다. 그 당시 JP 모건은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독점 관련해가지고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 금융위기가 퍼져나가면 결국 자기들의 자산이 다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다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자산을 보호하려고 모여서 너 빠지면 안 돼라고 하면서 문 잠가 놓고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도덕이 있는데 이 업계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평이 비난을 좀 받는 부분이 있겠네요. CZ만이 아니라 저는 비탈릭
부테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진화할 수 있는 이 업계에 담보물을 제시할 수 있는 자산가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업계 전체가 지금 돈이 없진 않아요. 자산 평가액만으로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담보로 해서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본인도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다 자산 축소하니까. 뭐 자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들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난 손해를 봐야 되니까 남들이 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씁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학습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학습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자들이나 대중들이 학습을 하는 거죠. 원래 비트코인은 아무도 안 믿는 거고 국가를 안 믿는 건데 우리나라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거래소를 사람들이 믿는다기보다는 그걸 규제하는 국가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FTX는 바하마에 있어요, 회사가. 그래서 저는 FTX에 돈을 많이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한편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같이 시스템을 믿을 거면 시스템을 믿거나 아니면 한국의 거래소처럼 그 뒤에 있는 규제기관인 국가를 믿거나 해야지 FTX라는 건 둘 다 아니거든요. 뭘 믿고. 그렇죠.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인격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 이하였고 설마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뭐 바이낸스나 코빗이나 저희 뭐 나라 거래소나 뭐 준비금을 뭐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거 증빙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투자 요즘 어떠세요, 포지션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투자는 안 하시고. 그래 돈이 없습니다. 9년 전에 비트코인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건 진짜 사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분산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산 투자를 실천했는데 일주일 동안 분산을 했습니다. 멍청한 거죠. 왜요? 왜 제가 멍청했다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분산하는 건 분산 투자 아니죠. 그렇죠. 1년 동안 분산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오고 갔는데 50만 원, 70만 원 사이에서 샀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30만 원대로 폭락해서 1년 반을 갔습니다. 충격이 컸죠. 50만 원짜리 30만 원이 됐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도 그때 사시고 쭉 안 사신 건 아니시죠? 그때 사서 계속 팔고 있죠. 너무 많이 사셨나 보다 그때. 뭐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좀 뭐 아시겠지만 그 2015년도에 50만 원을 회복했어요, 간신히. 그때 이제 20개를 팔아서 제 큰딸 그 바이올린 입시 선생님들한테 드렸죠. 네, 바이올린 업계에 20개 제 비트코인 들어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비트코인이 정말 8천 넘게 찍으셨을 때 너무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정말 내가 옳았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옳았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그냥 그때 8천만 원 찍었을 때는 그 주변에 이제 제 과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를 이제 약간 이제 천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어떻게 됐냐면 다시 또라이 됐습니다. 괜찮니? 막 연락 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불쌍한 눈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저희 오태민 대표님께서 올해 초에 가격 전망하실 때 네. 하방을 4만 달러 그리고 네. 상방을 10만 달러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걸 듣고 투자자로서는 좀 기분이 좋았는데 좀 요즘 좀 예기치 못한 사태로 AS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어떻게 보세요, 전망?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격 전망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떠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죄송하고요. 물론 이제 루나나 이런 사건이 예견된 건 아니었지만 비트코인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주변적인 사건이 맞아요. 왜냐하면 루나 자체도 알트코인이었고 FTX 같은 경우는 루나보다 훨씬 큰 사건인데 결국 우리는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소를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에 있어서 전통 금융권이나 그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지금 이렇게 막 벌어지는 와중에 지금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네. 그 돈나무 언니라고 불려지는 캐시우드 언니께서 네. 최근에 또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허무맹랑한 그런 또 예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관이 이미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산으로 역할을 하면서 상방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규제나 전통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제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의 이런 기복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이렇게 한 벌써 몇 년 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저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겨울은 좀 따뜻할 줄 알았더니 이제 FTX가 터지면서 아주 혹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은 지나가죠. 근데 이제 너무 신뢰를 잃어서 좀 시간은 지연될 것 같고 캐시 우드 그분이 100만 달러를 얘기한 것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것이 반드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비트코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항상 나오셔서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의 방식으로는 좀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수익성 자산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그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하고는 그 부분이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주식처럼 수익률을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모형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평가할 때 가장 근접한 것은 사실은 화폐 모형이거든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지만 화폐 모형을 이제 대비하면 사실은 가격은 별 의미는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격이 변하는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1달러는 지금 1,200원, 1,300원, 1,400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왜 1이라는 숫자하고 우리나라의 1,000이라는 숫자하고 이렇게 매칭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뭐 그 환율? 그러게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역사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한 50년 전에는 1대 100이었다가 뭐 쭉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역사성이 있을까요? 물론 그 순간순간들마다의 변화량이 반영이 됐지만 어느 나라든지 그 화폐와 다른 화폐의 교환 비율의 숫자는 임의적입니다. 그렇죠. 변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 변화량은 큰 충격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2만 달러 언더인데 미친데 이것이 20만 달러가 되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도 됐다가 또 폭락을 하면 가난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화폐를 닮은 자산이라면 비트코인의 달러 표시 가격은 원화 대비 달러가 1,300대 1인 것처럼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환율처럼 그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 단순히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임의액 상수 K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유튜브에서 하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믿지는 못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9년 전에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어떤 모형,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형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의의 상수 K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장 다른 면이라서 기존의 재무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불쾌한 자산이죠. 본인들의 모델하고 안 맞아요. 저처럼 이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쓰레기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가격이 되게 애매한 가격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0원이거나 엄청나게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임의액 상수 K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거는 수익성 자산도 아니고 어떤 유틸리티도 없으니까 쓰레기든지 논리적으로는 그렇거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우리가 FTX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고 지금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 곧 없어질 것 같지만 아직 2천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실히 맥시멀리스트처럼 되게 다양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정말 뭐라고 요약하세요?